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 월급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별 부담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제일 힘든 때가 내년이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집장만은요.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 동네 중에 가장 핵심지들이 있어요. 거기 가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번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롯데제과 가지고도 벌고 뭐 가지고도 벌고 하시겠지만, 우리는 요 턴 지나고 나면 내수주가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가계가. 그렇죠. 가계 부채 문제. 부채 너무 많아요. 진짜, 예. 이거 소비할 수 없어요, 이러면. 사실 우리 가계 부채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한국의 부동산 문제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 연결할게요. 예. 우리가 요번에 이제 서브프라임 때 미국 유럽이었으면 요번은 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걱정이거든요. 근데 안 터지고 가면 베스트죠. 안 터지게 하려고 우리 지금 사실은 금감원장이 은행들 금리 낮추라고 강제로 말한 것도 뭐 그런 이유고, 다음에 재무부, 그러니까 제가 기획재정부죠. 재무부가 아니라 우리 그렇죠. 그 부총리께서 이제 돈 좀 써야 된다 이런 얘기에 청년 이런 거 좀 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나오고, 금융위원장 나와서 청년들 부채 문제, 그다음에 신용 낮은 분들 이제 금리 문제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 터질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좋은 정책인데 말을 좀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말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저희 감정을 상하겠다. 네, 국민정서법에 걸렸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데 저거 안 하면 다 망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저는 뭐 하고 있는 이유들은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가계부채가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는 알겠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3% 이상으로 가기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가계부채 터질까 봐. 조정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사람들이 돈 벌어서 빚을 갚는 것보다 내 월급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별 부담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연착륙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빚은 더 안 늘어나게 놔두고, 내가 지금 1억 빌렸는데 부담이잖아요. 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1억이면 부담인데 연봉이 1억으로 올라가 버려 부담 별로 없어요. 1년 동안만 굶으면 갚어. 그때 그게 쉽냐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연착륙 방법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가게.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월급이 올라야 된다고. 우리도 월급이 올라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제 그렇게 연착륙을 시킬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비 지출 능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년은 우리도 금리 인하하기 힘든 여건일 거거든요. 네.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면 우리도 인하까지 하긴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금리 역전이 역전됐죠. 예, 이미 됐고, 네. 앞으로 더 벌어지게 되면 이제 신흥국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갈 이유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진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채권에 대해서는 지난번 역전됐을 때요. 우리나라 채권은 오히려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좋은 건 아니니까 금리를 더 올리진 못하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못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수 쪽은 앞으로 더 안 좋아지고, 결국은 경기 좋아지면 수출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출 쪽에서 어디가 어떻게 좋아질 건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어디가 좋은지 말씀 못 드리니까 그거는 알아서 판단들 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이제 다들 관심이죠. 제가 굉장히 따끈따끈한 정보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갑자기 또 이 긴 촬영의 끝에 갑자기 힘이 솟네요. 이거 다 따끈따끈한 자료들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아직 힘쏟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불안해질 때. 아, 그래요? 네. 뭐,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게 변곡점이 올 때는 이게 동네 부동산들을 돌아다녀요, 제가. 실제 상황을 확인을 하고 다녀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전국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근데 세종시 같은 데는 한 반토막 났대. 많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반토막 났어요, 거기는.
다음에 저기 노도강 중에 특히 노원 거기 지금 심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전 버블 때 가장 핫했던 데가 가장 많이 빠져요. 많이 오른 데가 많이 빠진다. 그럼요. 네. 이게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버블 세븐이었어요. 버블 세븐이 그 전에 2000년대 들어서 대세 상승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근데 그 버블 세븐이 가장 많이 터졌어요. 서브프라임 사태 때. 압구정동 현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10억 가던 게 6억까지 빠졌어요. 빠져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폭락장이 오는 데는 그런 데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호재로 올라간 데가 많죠. 뭐 노도강이 좋다. 다음에 무슨 뭐 세종시는 뭐 어떻다. 그렇죠. 호재 올랐고 또 이제 GTX 호재 가지고 올라간 그렇죠. GTX가 또 아주 난리였죠. 네, 난리였죠. 근데 저는 GTX 저 호재 절대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그래도 그거 믿고 나가서 사대. 근데 지금 GTX 호재 자리들 다 없대요. 정부가 지금 GTX 빨리 한다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집값 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 대책 내놓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GTX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부동산 보실 때 참고로 하나 말씀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 놓으면 GTX 호재 같은 거는요, 그건 아주 단기 호재로만 보셔야 돼요. 펀더멘트라고는 상관없다. 네, 펀더멘털이 거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입지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외딴 섬이 갑자기 GTX가 연결이 됐어요. 그럼 좋아지는 건 맞죠. 네. 근데 이 외딴 섬에서 GTX 타면은 이제 어떻게 떠드냐면 여기서 GTX 타면 어디야 삼성역까지 30분이면 간다. 그렇죠. 15분이면 간다. 이거 끊어지면 어떻게 집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을 받는다. GTX도 시간 사용. 24시간 놀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난 야근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가서 한 장 걸칠 때도 있고 뭐 급한 일 있어 시내 나왔다가 못 들어갈 때도 있고 늦어질 때도 있고 그럼 그 다음날 새벽 이거 운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총알 택시 타야 돼요. 그거 얼마나 불편한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GTX 하나 있다는 거 말고 다른 재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지상으로 그 전에 100원이었던 게 200원까지 간다는 오케이인데 100원이었던 게 1000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교통수단에 의해서 시간이 단축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가까워야 된다. 뭘로 가도. 그렇죠. 뭘로 가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 어디 이상한데 GTX 하나 터졌어. 삼성역까지 10분이면 간대. 근데 이거는 다른 거로는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럼 그건 보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재료로 올라왔던 데들이 지금 가장 힘들 거예요. 가장 힘들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제가 동네가 제가 이제 분당 용인 수지 분당 여기거든요. 제가 네. 분당에도 뭐 집이 있고 뭐 이런데 지금 살기는 수지에 살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부동산들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돌아다녔어요. 네. 알아봤는데 딱 어디 한 군데만 한 가지만 얘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초중반에 마지막으로 찍힌 실거래가 10억을 찍은 물건이 네. 아파트. 네, 아파트가 지금 금매가 8억까지 나와 있어요. 야, 20%가 꼈네. 네. 근데 물론 용인 뭐 수지 이런 데도 많이 올랐죠. 이런 데도 많이 오르고 분당도 많이 오르겠는데 분당은 그동안 너무 저평가했던 게 회복된 측면이 있고 용인도 너무 저평가했던 게 회복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그전에 버블 세븐으로 죽었던 애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회복된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뭐 다른 데보다는 좀 덜 빠진다고 봐도 근데 벌써 금매물이 20%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파예요. 이제 이게 확실한 일파야. 왜냐면 이게 그 금리 들감기의 파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기 침체 파장이 오거든요. 금리가 다 올라가고 경기 침체 파장이 오면 이게 2파가 온다고요. 근데 부동산은요, 가격은 후행합니다. 증시는 선행하죠? 그렇죠. 부동산은 후행을 해요. 부동산이 선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이 먼저 터져서 난리 났을 때. 그게 28년에 미국 부동산 버블, 다음에 그 서브프라임 사태, 그다음에 9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 이런 데도 부동산이 먼저 터진 사태들이에요. 네. 근데 그건 부동산이 먼저 죽죠. 근데 이거는 부동산이 먼저 터진 게 아니라 금융이 돈을 되감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를 다 올릴
올리고 난 다음에 한참 더 있어야 저점이 나와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요. 경기 침체 오니까. 그럼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 받던 게 벌던 게 5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좀 적자도 나요. 그렇죠. 네? 소득이 확 줄어요. 근데 난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내 금리 더 빨리 올라가요. 이자는 더 늘어나요. 여기가 터지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후행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와도 내 집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지하게 힘들어져요. 그럼 제가 이제 임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임 대표 나 있지 요즘 너무 힘든데 내가 좀 있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돈 5천만 원만 좀 빌려줘. 이러거든요. 5천이면 돼요? 그게 사실은 뭐 이렇게 하는 게 누구냐면 부모님, 그렇죠. 형제, 집안에서 먼저 도와주죠. 네, 부모 형제. 그거 하다 되면 이제 아주 친한 친구. 그 돈 다 빌렸는데도 안 돌아오면 나가 자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뒤로 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일단 이런 건 보셔야 돼요. 내년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제일 힘든 때가 내년이지 않을까 하는 게 첫째 생각이고요. 그게 돌아서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나도 그게 여러 사람한테 퍼져야 되잖아요. 다 퍼질 때까지는 빨리 못 살아나거든. 그리고 그렇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안 봐. 부동산에 대해서는 심리 잘 안 바꿔요.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간다고 보는데 떨어질 때는 쳐다도 안 봐요. 주식 똑같잖아요. 그 부동산 더 심해요. 심리가 확 줄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훨씬 심해요. 주식보다. 주식 똑같은데. 그래서 돌아서는 게 언제 갈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번에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연끌하면 안 된다고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랬죠. 그죠? 지금 작년에 연끌 살 때 되면 내가 알려줄게. 네. 그래서 지금 살 때 되면 알려주려고 사실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랬으면 안 나왔어요. 제가 그때 많은 분들이 기다렸었는데. 네, 지금은 살 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한 1파가 왔고 2파가 또 와요. 내년 정도 가면은 바닥이 오지 않겠나. 저는 내년에 침체가 순한 맛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정도 바닥 나오지 않겠나. 왜냐면 5년 정도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분들이 꽤 많죠. 그거는요. 그거는 지난번 서프라임 사태 보고 생각하시는 건데 특이한 경우예요. 한번 서프라임 때 터졌잖아요. 그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로 장기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13년의 바닥이 남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래 갔죠. 근데 이번에는 재정 위기가 터지질 않잖아요. 가계 위기가 안 터지면 그렇게 길게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좀 심했던 경우고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바닥이 내년일지 아니면 내후년일지 그거는 좀 봐가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왜냐면 금리 꼭대기를 보고 난 다음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보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놓으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저도 이렇게 오래 다시 이게 유튜브 진짜 오랜만에 나왔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다 말씀을 드려놓으면 이렇게 하세요. 집 바닥 보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집을 장만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첫 집을 장만하는데 저는 그 분양 추천 안 해요. 아, 분양 안 좋다. 아, 분양 왜냐면 3기 신도시가 기다리고 있거든, 지금. 다 그쪽 가서 기다리고 새 집 하려고 기다리시는데 첫 번째 집 장만은요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내 살 집을 접근하지 마시고 집은 두 가지잖아요. 투자, 전세금이 투자, 저기 살 집이에요. 네. 전세금 소비, 전세금을 넘어서는 갭 이게 투자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좀 돈을 좀 버는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구축이 좋은 게 구축은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쌀집인데 구축이잖아. 새 집 좋아하지 누가 더 그렇죠. 빠질 때 이게 훨씬 많이 빠져요. 빠질 때 무지하게 많이 빠집니다. 그 정말 싸게 헐값에 줍줍할 수 있는 거는 이 구축이에요. 신축은 잘 안 빠져요. 그럼 분양받으면 내가 살고 좋으니까 내 소비의 개념으로는 좋은데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비싼 가격에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올라갈 때 잘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구축이 경기가 받아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게 워낙 쌌기 때문에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분양은 또 언제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축 하나 사서 아파트로. 네, 수리해가지고 들어가 살면 돼요.
근데 뭐 다른 모든 조건은 다 해야죠. 입지 좋은 데 골라야 되고 뭐 이런 등등 다 맞추시고, 그리고 집값이 바닥일 때를 고르려면 고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바닥이 언제인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전문가도 잘 못 맞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더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소득에서 요 자리에 집을 사고 싶은데 내 소득에서 뭐 요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겠다 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값이 거기까지 내려오죠. 더 싸게 깎을 수 있어요. 왜냐면 더 금매 기다리면 되니까. 아니 뭐 가서 부동산 고객에서 속칭 그 시쳇말로 쇼 붙여서 더 깎아도 되고,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까지 오면 그냥 사세요. 그럼 내 집에 들어가서 이제 깨끗하게 수리해서 리모델링. 내년 말에서 후년 사이. 내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들어가서 깨끗하게 수리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시다 보면 다음번에 오면 불장이라 그랬죠. 시중에 돈 풀린 거 보세요. 이 풀린 돈에 이 가격이 얼마 가야 정상이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골디락스 상황이 되면서 불장이 열진다는 거는 부동산도 그때 가서 다시 똑같죠. 간다. 똑같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 풀린 돈을 연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돈을 빨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못 빨아들일 건 확실한데, 그러면 이 물가 풀린 돈 올라간 것만큼 물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많이 깎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집 사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전세를 해도 조금 이자 대출을 끼면 살 수 있을 테니, 지금 전세 살면 네. 대출 끼면 살 수 있을 테니 그 단계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버리시면 되죠. 내년 정도. 근데 지역에 따라서 이 하락폭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많이 빠진 지역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덜 빠진 지역. 소위 우리 강남 지역은 잘 안 빠지잖아요. 그거 잘 봐야 돼요. 지난 버블7 터질 때 강남도 40% 터졌어요. 이번에 다들 하락을 한 40% 정도 보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렇게들 보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제가 전에도 와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많이 빠지면은요, 그러니까 제일 심했던데, 그러니까 빠지면 한 40% 근처까지 가요. 고점 대비. 고점 대비.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호가 기준 말고 실거래가 곧 가요. 아, 호가 말고 실거래가 기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40%까지는 잘 안 가는데 그 근처까지 가요. 그러니까 10억이면 뭐 한 6억 몇천 이렇게까지도 가요. 근데 그거는 버블이 대표적으로 심했던 대표 지역들, 그런 데 그렇게 가요. 그러지 않았던 데는 한 30% 정도.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엊그제 용인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10억 같은 게 8억 금매가 지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대피 지역은 아니었거든. 그리고 수지 분당은 호재가 있어요. 판교 호재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호재도 있고, 네. 판교로 바로 가고, 판교 지금 막 또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거든요. 정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빠지면 저는 한 70% 정도 빠지면 거기는, 그러니까 30% 정도 빠지면 바닥을 보는 거 아닐까. 30%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심하게 갔던 데는 40%까지 보시고, 그러지 않은 등을 많이 했던 데는. 네, 그러지 않아요. 하여튼 신조어를 만들어낸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브프라임 때 버블7, 우리 이번에 뭐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낸 지역.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지난 정부에서 핀셋 규제를 했던 곳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주로 버블이 많이 심했던 빠지는 데들이죠. 데들이죠. 여기가 많이 빠진다. 네, 많이 빠지죠. 많이 근데 빠진다면 한 40%까지도 그 빠질 수 정도까지 있다. 빠질 수 있다. 근데 그런 데 가서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데 가서 산다고 또 좋은 방법인데요. 한 가지 잘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어떤 데는 영원히 회복을 못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불장이 오면 올라갈 걸 기대해야 되니까. 그래도 못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한번 큰 장이 섰다가 큰 하락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에 2000년대 올라갔던 불장은, 이게 버블7이 올라갔던 거는요, 중대형 평형 신축했어요. 용인이 무지하게 올라간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용인이 다 50%, 60%, 50평, 60평, 70평, 80평 대형을 때려주셨거든요. 네. 근데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중소형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대형 안 팔리는 거예요. 값이 안 올라가요.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또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 그래서 이제 그 1인 가구 중심의 어떤 이런 작은 소형 평형대들, 20평형대들이 이제 인기가 컸었는데 이제 갈수록 살기가 어려지면서 이제 가구 합산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중대형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얘기를 보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요. 그거는 통계청에 인구 추계가 있어요. 2050년 가까이까지 나와요. 인구 가구 추계가 있어요. 그 인구 가구 추세 보시면 그대로 가요.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네, 그래서 전 그건 믿지 마시고요. 인구 가구 추계로 보면 우리나라 가구 수의 정점이 한 2030 몇 년 돼요. 가구 학군열이 일어나니까. 네. 그 정도 되고, 그럼 그때까지는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집수는 늘어나야 돼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은 줄기 시작하지만 이제 집을 고쳤어야 되는 수요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 몇 년 더 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산을 했을 때는 한 2040년에서 50년쯤 오면 이제 그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에 의한 효과는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뭐 한 15년 뭐 그 정도는 시간이 남았죠. 네. 그 정도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젊은 분들, 우리 같은 말하자면 이제 제 나이 이제 다 아실 텐데 석유파동 얘기 다 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2050년 그때 살지 못 살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우린 관계 없는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데를 골라야 되냐면 핵심지. 핵심지. 가급적이면 서울. 서울. 근데 서울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서울 비싸서 못 들어가면 서울 이외에 다른 데 핵심지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 동네 중에 가장 핵심지들이 있어요. 거기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노원, 도봉, 강북 뭐 이쪽은 저기 중계역. 중개요. 거기가 중계역하고 은행사거리가 거기가 전통으로 센 데거든요. 거기 왜냐면 그 지역의 맹주야. 꼭 그 동네에 사셔야 되면 또는 가격이 거기밖에 맞는 데가 없으면 중개역. 중개역 중에 옛날에는 은행사거리인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중개역 쪽으로. 왜냐하면 은행사거리가 학원이 발달돼 있는 데거든요. 네. 역 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교차되고 개발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서울에서도 핵심지들. 근데 이 강남은 비싸니까. 도저히 못 가면 뭐 강북에 간다 그러면 그런 데들, 그런 핵심지들. 신도시로 간다 그러면. 신도시도 가급적이면 서울이나 이런 데 교통이 좋으면서 자체적으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은 데가 분당 판교. 그 라인이 제일 좋고, 분당 판교 라인이. 그러니까 광교에서부터 강남까지 오잖아요. 신사까지 그렇죠. 오죠, 지금. 그 라인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강북 쪽에서는 전통의 최고 강자 일산. 일산 자체 경제, 자족 경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핵심지를 중심으로 가시고요. 왜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소위 시천말로 듣보잡인데 GTX 하나 뚫려가지고 삼성역을 15분에 간다.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그런가요? 저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인덕원. 네. 인덕원이 뭐 30% 빠졌다고. 인덕원이 제일 많이 빠졌죠. 근데 거기도 보면 서울과 바로 과천이어서. 굉장히 가깝죠. 네. 네, 거기 섬이에요. 차 가지고 인덕원에서 항상 우리 교통방송 들어오시면 알아요. 가장 제일 많이 막히는 데가 인덕원 아니에요. 거기서 서울 들어오려면, 사당 들어오려면 그 얼마나 막혀요? 남태령 꼭에. 그렇죠. 남태령 꼭에 뭐 섬이에요, 섬. 노원이 그렇게 계속 노도강이 그렇게 한 푸대접을 받았던 이유가 지하철로 들어오는 거 이외에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마땅치 않아요. 자기 차로는 뭐 옛날 국일이나 아니면 동부간선도로 타고 내려오나 했는데 동부간선도로 이번에 다 막혔죠. 비 오면 그거 집에도 못 가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이지만 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계속 푸대접을 받았던 건데 마찬가지예요. 인덕원 이런 데도 사당 굉장히 가깝죠. 섬이에요, 섬 거기도. 근데 그 3개 신도시 가운데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진 곳이 이제 과천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럼 아닐 수도 있겠네요. 과천은 이제 앞으로 과천은 이제 공무원 도시였고 그다음에 자리가 넓었고 그리고 거기 용적률이 낮죠. 그래서 이제 과천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근데 이제 과천이
서울의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죠. 괜찮은데 그 자체적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단지를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하긴 과천이 베드타운이라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베드타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고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걸 얼마나 많이 끌어넣을까 하는 측면을 보셔야 돼요. 왜? 그게 제일 좋은 게 판교잖아요. 판교 이것도 무지하게 큰데 옆에 하나 또 만들잖아요, 지금. 근데 모든 그런 신도시들은 다 판교 모델을 쫓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네. 전국이 다 판교 벤치마킹 하나로 정신없어요. 그리고 저도 용역 많이 해주러 다녔는데 모든 시장, 모든 군수들의 공통적인 주문, 판교의 성공 요인을 좀 알려달라. 판교 성공 요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땅값 올라서 뜬 거예요. 기업들 많이 들어오고. 그 강남 가깝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업 많이 들어오는 자리를 이렇게 과천이 할 수 있을까? 그걸 유심히 보세요. 네. 그거 아니면 서울 출퇴근밖에 못 하거든요, 거기도.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하여튼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부동산을 언제 살까요?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오늘 네. 내년에서 이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번 기회는 유심히 보다가 놓치지 말고 대략 한 30%에서 40%요 사이에서 40%까지는 좀 쉽지 않아요. 그거는 워낙 버블이 심했던 데 그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 중대형으로 한참 떴다가 갑자기 중소형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좀 좋은 자리는 또 40%까지 발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뭐 20% 30% 정도 선까지 빠지면 평소에 내가 요 자리가 가고 싶었다. 그러면 적당한 가격이면 내 소득으로 감당하면 무리해서 질르셔라. 이번 기회는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기에서의 그 20, 30%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세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래서 부동산 가서 항상 물어보세요. 실거래가 얼마 찍었냐고 그러면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럼 정고점 얘기하는 거죠? 실거래가. 정고점. 네, 정고점. 정고점 대비 제가 말씀 다들 40% 얘기하는 게 경험칙인데 저도 항상 그 얘기예요. 정고점에서 40% 빠지고요. 올라갈 땐 그 정고점에서 40%가 올라가요. 그러면 빠진 거에서 저기 올라가는 거는 100%가 넘어요. 대체로 그래요. 네. 근데 요번 부동산 버블에서는 정고점 대비 40% 그러니까 10억짜리면 14억 가는 거잖아요. 6억 갔다가 14억까지 가는 거니까 2배가 넘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지난번에는 이게 10억이 6억 갔다가 30억을 가버렸지. 훨씬 많이 올라버렸죠.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돈 많이 펐는데 뭘. 많이 비싸야죠. 앞으로 이제 월급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긴 시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가 지금 과연 버블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혹은 버블 붕괴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느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현재 상황을 또 나름대로 또 그 우리 소장님이 이번에 그 뭐라 그럴까 말에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려운 경제를 끌어오셔가지고 머리가 아주 지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게 저는 그래도 최대한 쉽게 간 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여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새 그런 얘기 한다니까. 아니 주식으로 돈 좀 벌려고 했더니 차트를 배우라고 해서 차트 배우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걱정을 하다가 미국 걱정을 하다가 이번엔 또 어려운 경제.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사실 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투자자로서의 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뭐 계기가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불확실성이 심한 시기를 지나왔거든요. 우리 상반기 불확실성 정말 말도 못하게 심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매도 논란, 무슨 뭐 내부자 정보 매매, 무슨 뭐 어디 뭐 횡령, 뭐 우크라이나 전쟁, 엔솔 터져, 뭐 터져, 뭐 테라루나 상반기에 터질 거 다 터졌어요. 그때가 제일 불확실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주식은 언제가 바닥이에요? 불확실할 때가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눈앞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바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불확실성이 얼마나 심했고 지금이 그때만큼 불확실성이 심한가를 보시면 아주 찐바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우리 소장님 말씀 생각해 보시고 네. 좀 긴가민 가는 부분들은 팩트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투자 기준, 뷰를 한번 확고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기 전에 네. 꼭 시청자분들 들으신 말씀. 네. 저 믿지 마시고요. 저랑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 말도 꼭 같이 들어보셔야 돼요. 저는 낙관적인 면이잖아요. 비관론자에게 같이 들으셔야 돼요. 양쪽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건가에 대한 방향을 잡지 제 말 믿고 질렀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양쪽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이제 최대한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 해주신 잠시만요. 나 지금 머리가 지금 멍해. 네,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네, 잠깐만요. 네, 지금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2.1 지속가능연구소 한상환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